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연, 나이는 50간 넘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맞이들이, 특히 맏딸들이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서러움과 책임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제 길고 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마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집안의 기둥이라 불리던 아들 남동생 민준이와 어릴 때부터 예쁘고 애교 많아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 여동생 수진이가 있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두 동생의 울타리이자 엄마의 작은 엄마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손으로 동생들의 도시락을 쌌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받은 제 용돈은 고스란히 동생들의 과자값으로 쓰였습니다. 제 옷은 늘 동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한 치수 크게 사야 했고 제 꿈은 늘 동생들의 미래 뒤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부엌에서 제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네가 맞으니까 동생들 잘 챙겨야 한다. 양보하고 이해해야지. 엄마는 너만 믿는다. 누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먼저야. 이 말은 제 평생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맞이의 숙명이라 믿으며 자랐습니다. 제게도 작지만 소중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대에 가고 싶었죠. 입시를 준비하며 밤새 석고상을 그리고 주말마다 화실에 가던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방 벽에는 제가 그린 대생과 수채화들이 가득 붙어 있었죠. 19의 어느 늦가을, 그토록 원하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자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합격 통지서를 내밀자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이제 우리 집에도 화가 나겠네. 하지만 그 기쁨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떨어져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안 형편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엄마의 한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붙어있던 모든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앞에 제 손으로 직접 대학 합격 통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안 돼. 엄마가 어떻게든 네 학비는. 엄마, 괜찮아. 나중에 돈 벌어서 가면 돼. 지금은 아빠 치료가 먼저고 동생들 공부가 먼저잖아. 수연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가. 미안하다. 저는 괜찮다며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된다며 엄마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 내년은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네에서 가장 큰 화장품 공장에 취직해 월급을 모두 엄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 첫 월급은 고스란히 남동생 민준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였고 그 다음 월급은 막내 수진이의 과외비와 새 옷값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명문대를 졸업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했고 수진이는 대학 시절 만난 부유한 집안의 아들과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생들이 각자의 인생을 찾아 떠나갈 때 저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미팅이다, 여행이다, 즐거운 추억을 쌓아갈 때 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화장품 뚜껑을 닫고 있었죠. 모두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동생들의 성공이 곧 저의 기쁨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결혼도 남들보다 한참 늦었습니다. 40이 다 되어서야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가진 것 없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과거를 이해해 주었고 제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당연히 동생들은 아무도 엄마를 모시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두고 가족회의가 열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준이는 회사 일이 바쁘고 곧 해외로 발령받을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누나, 나는 대기업이라 야근도 잦고 출장도 많아. 그리고 곧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엄마를 모시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집살이가 고되다는 핑계를 댔죠. 언니, 나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 시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가 엄마까지 모시고 들어가면 나 정말 그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미안해, 언니. 결국 그 짐은 또다시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제 인생에 드디어 따뜻한 온기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7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듯 정정하시던 어머니도 조금씩 기력을 잃어가셨죠.
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20년을 넘게 다닌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온전히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동생들은 이제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생신 때나 겨우 얼굴만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올 때마다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용돈 봉투를 내밀며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누나, 고생이 많아. 역시 엄마 곁에는 누나밖에 없네. 이건 내 성이야. 언니, 힘들지?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사니까 좋겠다. 우리는 멀리 있어서 마음만 아프네. 이걸로 엄마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 그들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돈으로 효도를 가름하니 실제적인 부양의 의무는 온전히 저희 몫이라는 보이지 않는 확인 도장과도 같았죠. 저는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밤새 끙끙 앓는 어머니의 등을 주무르며 제 청춘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렇게 묵묵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던 어머니가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신 겁니다. 119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몇 시간을 애태웠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 당장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다행히 수술만 잘 되면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말도 덧붙였죠.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술비와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치료비, 간병비였습니다. 의사가 제게 내민 예상 치료비 내역서는 제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알뜰살뜰 모아온 제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수술하셔야 한대. 빨리 병원으로 좀 와줘. 수진아, 언니야, 엄마가 위독하시대. 너도 남편이랑 같이 와야 할 것 같아. 몇 시간 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민준이와 명품백을 든 수진이 내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병원 한쪽의 텅 빈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엄마, 수술하셔야 한대.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3남매가 조금씩이라도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저는 차마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은 못하고 동생들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언니, 그래서 얼마인데? 설마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어렵게 수술비 액수를 말하자 수진이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 그렇게나 많이? 언니 알잖아. 나 지금 가게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 죽겠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나 진짜 돈 없어. 수진이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내 기대를 접고 남동생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민준이라면 그래도 저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민준이는 한참 동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돼. 냉정하게 생각하자. 그동안 엄마, 누나랑 같이 살았잖아. 안 그래? 누나는 엄마 덕분에 생활비도 아꼈을 거고 매달 나오는 엄마 연금도 누나가 다 관리했잖아. 우리한테는 10원 한 장 준 적 없으면서 그 돈 다 어디 갔어? 저는 남동생의 말에 기가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쥐꼬리만한 연금은 고스란히 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로 다 들어갔는데 말이죠. 민준이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평생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건 누나잖아. 우리는 명절 때나 겨우 찾아가서 얼굴 보는 게 다였지만 누나는 매일 엄마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그만큼의 책임도 누나가 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우리는 병원비에 10원 한 장 보태줄 수 없어. 그게 오히려 공평한 거야. 남동생은 공평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외면과 무책임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사라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희생이 동생들에게는 그저 사랑 독차지로만 보였던 겁니다. 제가 짊어졌던 책임의 무게는 그들에게는 제가 누린 혜택일 뿐이었죠. 동생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텅 빈 카페에 홀로 남아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동생들이 차갑게 떠나버린 그날 이후 저는 거대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선 제가 평생 부어왔던 낡은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제 초라한 행색과 절박한 표정을 보며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이거 깨시면 이자 손해가 크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통장에 찍힌 마지막 잔고 0이라는 숫자를 보며 제 인생도 바닥을 드러낸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급한 수술 계약금을 해결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입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비싼 약값. 저는 결국 병원 근처 24시간 식당의 밤 시간대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뜬 눈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루에 2~3시간 딱딱한 병원 간이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는 게 전부였죠.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고 잠깐 눈을 붙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당의 젊은 사장은 제 느린 손놀림을 보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다 닦겠어요?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찬물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병원 구석의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는 나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병실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환자를 돌보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서러운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나에게도 형제가 있는데 왜 나는 항상 혼자일까? 지옥한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동생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언니야. 정말 미안한데 딱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이라도 좋으니 엄마 간병인 비용이 당장 모자라서 그래. 언니가 꼭 갚을게.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언니, 내가 돈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오빠 말대로 그건 언니가 책임지는 게 맞지. 자꾸 이러면 나 언니 전화 피할 수밖에 없어. 알아서 해. 수진이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던 순간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친구 영숙이가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몰골을 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함께 울어주었죠. 수연아,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진작 연락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영숙이는 제가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는 제가 사양하는데도 병원 간이침대에서 함께 밤을 새워주었습니다. 저는 친구 앞에서야 비로소 참았던 모든 서름을 터뜨렸습니다. 영수가, 나 너무 힘들어. 동생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네가 뭘 잘못해? 평생을 맞이라고 희생만 한 네가 뭘 잘못했냐고? 그 인간들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한테 평생을 빚지고 살았으면서. 친구는 저 대신 분노해 주었고 제 등을 밤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마음을 겨우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큰 수술을 잘 마치고 의식을 찾으셨지만 한쪽 몸을 잘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말씀도 심하게 어눌해지셨죠. 그런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제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밤새 식당 일을 하고 돌아와 제 손에 파스를 붙이는 모습도,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도,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병원비를 조금만 더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모습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어머니의 팔을 주물러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거칠어진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눌한 발음으로 온 힘을 다해 제게 말씀하셨죠. 하다. 내 착한 딸, 나 때문에 네 인생을 내가 다 망쳤어. 어머니는 죄책감의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이제 다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희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어야 했습니다. 결국 퇴원을 앞두고 병원 원무과에서는 밀린 병원비 수천만 원을 정산해달라는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모두 썼고 친구에게 빌린 돈도 다 떨어졌죠. 더는 돈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자개장을 열어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의 폐물이라도 있는지 찾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을 뒤지던 제 손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소유주를 확인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유주는 어머니와 저, 김수연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분은 각각 50%.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저를 곤청에 데려가 무언가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셨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와 함께 국밥 한 그릇을 사주시며 말씀하셨죠. 아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게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모든 것을 예감하고 저를 위해 제 몫을 남겨주셨던 겁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장롱을 더 깊숙이 뒤지자 이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 여러 개와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통장을 펼쳐본 저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아주 적은 금액이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콩나물값 아낀 돈, 수연이 용돈 아낀 돈, 동생들 주고 남은 돈. 입금자명에는 어머니가 그 돈을 모은 이유가 서투른 글씨로 적혀 있었죠.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 다니시며 혹은 제가 드린 용돈을 아끼고 또 아껴 저 몰래 이 돈을 수십 년간 모아오셨던 겁니다. 모든 통장의 돈을 합치자 병원비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아주 큰 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쓰신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큰딸 수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네 곁에 없거나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신세겠구나. 이 못난 어미는 내게 평생 짐만 되는구나. 네 아비마저 가고 나니 이제 너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 네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찢던 그날 밤 이 어미는 문 밖에서 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었다. 네 꿈을 꺾은 게 나인 것만 같아 평생을 가슴에 한으로 남았단다. 나는 안다. 네 동생 민준이도 수진이도 겉만 번지를 했지. 결코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똑똑하고 야무지지만 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이지. 결국 모든 짐은 내 착하고 바보 같은 큰딸 네가 다 짊어지게 되겠지. 내가 미안하다. 수연아,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이 돈을 모았다. 이것은 유산이 아니다. 내 동생들 몰래 너에게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네가 포기해야만 했던 너의 젊은 날, 너의 꿈에 대한 이 어미의 미안함이고 아주 작은 보상이다. 그러니 훗날 이 돈을 발견하거든. 부디 이 돈으로 더는 희생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이 못난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를 다 읽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의 희생도 동생들의 이기심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제 미래까지도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깊고 애틋한 사랑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편지와 통장 그리고 집문서를 가슴에 품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제 발걸음은 절망으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장 든든한 사랑을 확인한 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 그동안 밀렸던 모든 병원비를 완납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제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곧바로 어머니를 전망이 가장 좋은 일인 특실로 옮겨드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넓고 쾌적한 병실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하고 24시간 내내 어머니 곁을 지키며 식사부터 재활까지 도와주실 전문 간병인도 두었죠. 어머니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며칠 뒤 동생들이 뻔뻔하게도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노골적인 의심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여동생 수진이가 병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다 뭐야? 돈 어디서 났어? 나한테는 그렇게 돈 없다더니 언니 혼자 좋은 거 다 하려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무시했지만 뒤이어 도착한 남동생 민준이는 저를 범인 취급하듯 몰아세웠습니다. 누나,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돈 다 어디서 났냐고. 솔직히 말해. 우리 몰래 엄마 재산 빼돌린 거지? 아니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은 거야? 그 빚 나중에 우리더러 갚으라고 할 셈이야. 수진이도 옆에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한테는 돈 없다더니 이렇게 좋은 병실에 간병인까지. 너무 수상하잖아. 언니 혼자 엄마 재산 다 가로챌 생각이었구나.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동생들은 저를 어머니의 돈을 훔친 파렴치한 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참고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등기부등본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생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가로채?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너희들 똑똑하니까 잘 알겠지? 똑똑히 봐. 소유주 김영순 50%, 그리고 김수연 50%. 내 이름도 여기 버젓이 있어. 돌아가신 아빠가 너희들 몰래 내게 남겨주신 내 몫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탐내던 그 재산, 처음부터 나도 엄연한 권리가 있었단 말이야. 제 말에 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민준이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누나 지분이 있다는 거지. 그 집이 다 누나 거라는 건 아니잖아. 그걸 다 엄마 병원비로 쓰면 어떡해. 우리 몫도 있는 건데. 민준이가 끝까지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낡은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 몫? 너희가 말하는 그 자식의 몫이라는 게 대체 뭔데? 너희들이 엄마를 버리던 그날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셨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께서도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나는 안다. 네 동생 민준이도 수진이도 겉만 번지를 했지. 결코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똑똑하고 야무지지만 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이지. 결국 모든 짐은 내 착하고 바보 같은 큰딸 네가 다 짊어지게 되겠지. 내가 미안하다. 수연아,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이 돈을 모았다. 이것은 유산이 아니다. 내 동생들 몰래 너에게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네가 포기해야만 했던 너의 젊은 날, 너의 꿈에 대한 이 어미의 미안함이고 아주 작은 보상이다. 그러니 훗날 이 돈을 발견하거든. 부디 이 돈으로 더는 희생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 편지를 다 읽은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눈물 흘리던 약한 맏딸은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이 돈은 너희들이 나눠 가질 유산이 아니야. 이 돈은 너희가 외면한 세월 동안 엄마가 나에게 흘린 미안함의 눈물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포기한 내 젊은 날의 값이다. 너희는 이 돈에 대해 할 자격도 손댈 자격도 없어. 너희는 엄마가 쓰러졌을 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버렸고 형제로서의 의리도 버렸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내 앞에 그리고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 내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의 뜻과 평생의 사랑을 담아 내가 혼자 온전히 모실 테니. 제 단호한 선언에 동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도망치듯 병실을 떠났고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뒤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고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진 못하셨지만 저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죠. 저는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제 낡은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들었죠. 동네의 작은 화시에 등록해 수십 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집을 처분하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 집에서 어머니는 훨씬 편안해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모녀로서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의 등을 주무르며 잠이 들었죠. 새 아파트의 방 하나를 저는 저만의 작은 화실로 꾸몄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제가 그린 서툰 그림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딸, 그림 솜씨는 여전하네. 참 곱다, 고아. 엄마가 네 날개를 너무 오랫동안 꺾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날개를 펼 수 있는 거려.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따뜻한 대화 한마디에 저는 제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고 제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하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눈부신 행복입니다. 평생을 맞이해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왔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자식이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사연이 머무는 밤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든든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